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윤도서의 자화상, 지학사 독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 글의 갈래는 비평문입니다. 비평문이라는 어떤 작품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글이죠. 그래서 감상문과는 달라요. 감상문은 어떤 작품을 읽고 그에 대한 감상을 주관적인 입장에서 적는 글이라면, 비평문은 어떤 작품이나 어떤 작품을 보고 그에 대한 평가를 내려요. 내용을 분석하기도 하고 의미를 해석해 보기도 하고 가치를 평가해 보기도 하는데 타당성을 들어야 돼요. 그런 면에서 공적인 글입니다. 그리고 독자를 설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인다는 점에서 전문적인 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비평문의 의의는 뭐냐? 대중들의 이해를 돕죠. 어떤 작품이 있어요. 윤두서의 자화상이 있으면 대중들이 이 작품은 이런 의도로 쓰여졌구나, 이런 의도로 작품이 창작되었구나 라는 이해를 도울 수 있고 평가도 도울 수 있겠죠. 또 글쓴이의 관점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는 전문적인 글입니다. 얘는 전문적인 글이라는 게 특징이에요. 누구나 쓸 수 있는 글이 아니라는 거죠. 전문적인 글이라는 게. 그 다음에 이 비평문을 통해서 글쓴이의 독창적인 견해가 드러나고 논리적 근거가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글쓴이가 어떤 작품 대상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그냥 이렇게 생각한다 라고 그치지 않고 논리적인 근거를 들어야 되겠죠. 그래야 독자를 설득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 윤두서의 자화상에서 우리가 학습 목표, 출제 요소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첫째는요. 자, 예술성과 작품에 반영된 윤두서의 삶을 파악해야 한다. 지문에 다 나온 얘기죠. 그 다음에 윤두서의 자화상이 미완성작임에도 불구하고 걸작으로 평가받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 필자, 윤두서의 자화상을 보고 비평문을 쓴 이 오주석이 오주석의 입장에서 이 자화상이 미완성임에도 이제 걸작이라고 평가받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건데, 사실은 이 윤두서의 자화상에 대해서 오주석 작가만이 이 비평문을 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비평문이 나온다면 비교할 줄도 알아야 되겠죠. 다른 비평문에서는 윤두서의 자화상이 미완성이라고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필자의 견해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파악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선인들이 자화상을 그린 까닭이 무엇인지도 함께 알아보고, 그 다음에 다른 비평문, 꼭 윤두서의 자화상이 아니더라도 다른 예술작품을 어떤 관점으로 비평하고 있는지 그거를 이제 독해력이겠죠. 파악할 수 있으면 되고요. 뒤에 학습활동에서 나오는 디러의 자화상도 나와요. 그것은 이제 설명문에 관련인데 이 작품 감상의 관점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윤두서가 자화상을 그린 이유가 뭔지, 그 다음에 뒤러가 자신의 자화상을 그린 이유가 뭔지도 비교하는 문제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심으로 우리 본문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단입니다. 처음 부분. 여기 40을 넘긴 한 남자의 초상화가 있다. 윤두서의 초상화겠죠. 그것도 자기 얼굴을 자신이 그린 자화상이다. 공제 윤두서, 공제는 윤두서의 후겠죠. 이분의 눈매는 상당히 매서워서 첫인상만으로도 보는 이를 압도한다. 눈매가 매섭네요. 또 활활 타오르는 듯한 수염이 이렇게 위로 올라갔어요. 위로. 이 수염은 이제 비유법이 사용됐네요. 내면 깊은 곳으로부터 기를 발산하는 듯하다. 기가 느껴져요. 그렇게 작품을 계속 바라보노라면 점차 으스스한 느낌이 들고 결국은 어느 순간 섬뜩한 공포감에 사로잡힌다. 자, 그럼 여기는 필자가 느낀 자화상에 대한 첫인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첫인상은 공포다. 공포감에 사로잡힌다. 섬뜩하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 문단 나문단 볼게요. 그러나 첫인상은 그다지 믿을 만한 것이 못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 필자가 윤두서의 자화상을 보고 섬뜩하게 느꼈지만 그건 100% 신뢰할 만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인상이 반드시 그 인물로부터 나오거나 혹은 그것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가 입은 옷이나 그를 둘러싼 주위 배경, 그 장소에 독특했던 빛의 흐름, 이런 여러 가지 외적 요소가 첫인상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얼굴, 즉 첫인상은 인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느낀 섬뜩함은 이게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일 수도 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 문단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찬찬히 자화상을 살펴보기로 하자. 찬찬히 살펴본대요. 이제 첫인상은 섬뜩했지만 자세히 뜯어본다는 얘기죠. 아무런 선입견이나 편견을 갖지 않고서 말이다. 인물은 정면상이다. 그러므로 정확한 좌우대칭을 이룬다. 이거는 사실적 묘사죠. 사실적 묘사. 보이는 모습 그대로 묘사하고 있어요. 좌우대칭의 정면상은 입체감을 갖기 어렵다. 원래는 그렇대요. 좌우대칭의 정면상은 입체감을 갖기가 어렵대. 그런데 얼굴 전체에서 바깥으로 뻗어난 수염이 표정을 화면 위로 떠오르게 한다. 이 수염 때문에 입체감을 갖는다는 얘기죠. 윤두서의 자화상은. 거기다 더하여 새까만 탄건 끝이 부드러운 곡선을 이뤘다. 자, 수염이 위쪽으로 뻗어 있고 이 탄건선이 곡선을 이루기 때문에 입체감을 더한다고 말하고 있고요. 머리 전체의 볼륨을 요령 있게 시사한다. 그런데 극사실로 그려진 이 작품 속의 인물은, 극사실은 뭐예요? 매우 사실적으로 그렸다는 거죠. 이 작품 속의 인물은 놀랍게도 귀가 없다. 목과 상체도 없다. 마치 두 줄기 긴 수염만이 기둥인 양쪽에서 머리를 떠받들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필자가 이 자화상을 보고 섬뜩한 공포감을 느낀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귀가 없고 목과 상체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마치 두 줄기 긴 수염만이 기둥인 양쪽에서 머리를 떠받들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어쩌면 옥에 갇혀 칼을 쓴 인물처럼 머리만 따로 허공에 들려있는 듯하다. 머리는 화면의 상반부로 치켜 올라갔다. 그런가요? 머리가 치켜 올라갔네요. 그리고 덩달아 탄건의 윗부분이 잘려나갔다. 그렇죠. 탄건의 윗부분이 없습니다. 눈에 가득 보이는 것이라고는 기가 없는 사실적인 얼굴뿐이다. 그 시선은 정면을 뚫어져라 응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필자가 이 윤두서의 자화상을 보고 섬뜩한 공포를 느낀 이유는 뭐야? 기가 없고 탄건이 잘려나갔고 목과 몸이 상체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네요. 그리고 보통 좌우 대칭의 정면상은 입체감을 갖기 어려운데 이 윤두서의 자화상은 입체감을 갖는데요. 그 이유는 이 수염이 이제 위쪽으로 뻗어 있고 요 탄건선이 곡선을 이루기 때문에 입체감을 느끼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음 문단 라를 볼게요. 윤두서의 자화상은 우리나라 초상화 가운데 최고의 걸작, 불후의 명작이라고 일컬어지며 국보 240호로 지정되어 있다. 그런데 현재 작품에서 보이는 충격적인 회화 효과는 결코 조선시대 사대부들이 추구하던 윤리도덕과 거기에 근거한 당시의 미관과 맞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공자는 효경에서 신체는 털옷과 피부까지 다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니 감히 다치고 상하게 할 수 없다. 이것이 효도의 시작이다. 인용했죠. 공자의 말을 인용한 이유는 뭘까요? 위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당시 조선시대 사대부들이 추구하던 윤리도덕과 거기에 근거한 당시의 미관과 맞아떨어지지 않는다. 그 이유는 공자가 말한 이 내용이죠. 신체는 털옷과 피부까지 다 부모님으로 받은 것이니 신체 발부 수지부모 감히 다치고 상하게 할 수 없다. 이것이 효의 시작이다. 불감해상 효제시하라. 이 말 때문에
당시 조선시대에 추구하던 윤리도덕과 당시의 미감과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런데 윤두서의 자화상 속에는 신체를 상하게 했잖아요. 귀도 없고 목도 없고 상체도 없어요. 그래서 이 필자는 의심해 본 거죠. 이 자화상이 목도 없고 귀도 없고 상체도 없어? 이것은 당시의 미감과 맞지 않은데?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공자의 효경에 나온 말을 인용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러므로 귀를 떼어내고 신체를 생략한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도저히 사대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필자가 윤두서의 자화상을 보고 목과 귀와 상체가 없는 것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기까지 처음 부분이었네요. 윤두서 자화상에 대한 첫인상과 당대 사대부의 윤리의식과 미감에 맞지 않는 윤두서 자화상에 대한 의심을 갖게 된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문단 중간 1부분 보겠습니다. 자, 그런 의심은 뭐예요? 윤두서의 자화상이 당대의 미감과 맞지 않는다는 의심을 품고 있던 1995년 가을, 1995년이니까 20세기네요. 20세기 뜻밖에도 58년 전인 1937년 조선 총독부가 발행한 조선 사료집 진속이라는 책에서 윤두서 자화상의 옛 사진을 발견하게 되었다. 자, 윤두서 자화상에 옛날 사진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 자화상을 그렸는데 그것을 사진으로 보관한 자료를 보았다는 거죠. 옛 사진 속의 윤두서의 모습은 지금 작품과는 크게 달랐다. 그의 몸 부분이 선명하게 그려져 있었던 것이다. 현재의 우리한테 전해지는 자화상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옛 사진 속의 모습을 발견했네요. 그 결과 현 상태에서 몸 없이 얼굴만 따로 떠있는 거의 충격적이라 부를 만큼 지나치게 강하기만 하고 날카롭기만 했던 자화상 속 윤두서의 인상이 원래는 어지러워 보이는 침착하고 단아한 분위기를 띠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니까 현재 보고 있는 자화상의 모습은 매우 날카롭고 아주 무섭고 기괴한 느낌을 준다면, 기괴하다 혹은 기이한 느낌을 준다면 사진 속의 이 자화상의 모습은 반대로 어지러워 보이고 침착하고 단아한 분위기를 띈다라는 거죠. 그러면 필자는 이 사진을 보고 당대 미감과 맞지 않은데 라는 의심을 품었던 것을 해소했네요. 그래서 필자는 당대 미감과 맞지 않은데 라고 생각하다가 자, 여기 조선 사료 집진 속에서 있는 사진을 보고 그 의문을 해소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가졌던 의심은 합리적인 의심이겠죠. 그런데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챙겨야 할 사실은 20세기 말이죠. 1995년이니까요. 20세기 말까지는 윤두서의 자화상에서 몸 부분이 없었던, 몸 부분이 그려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었다라고 하면 맞는 말이 되겠네요. 자, 20세기 말까지는 몸 부분이 그려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내용 방식 중에 또 하나 내용 전개 방식 중에서 또 하나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대상, 이 윤두서의 자화상에 대해서 맨 처음에 의문을 제기했죠. 의문을 제기하고 이 의문을 해소하는 추론적 기법을 여기는 추론적 기법은 아니고 해소하는 전개 방식을 취한다. 요 뒤에서는 추론적 기법으로 의문을 해소하는데 여기서는 의문을 제기하고 그냥 사실을 확인하여 그 의문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다음 바문단 볼게요. 그렇다. 이것이 바로 조선의 선비다. 왜 그렇다고 한 거예요? 예.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여 불감 회상은 효지 시야라 라는
당시 미감과 맞기 때문이죠. 그렇다. 이것이 바로 조선의 선비다. 조선 선비라면 어디까지나 원만하게 중용의 미감을 지켜나가야 그 학문인 성리학의 정신과 걸맞다. 중용이라는 것은 한 곳으로 치우치지 않는 생각이고요. 그럼 이 중용의 미감을 지켜나갔대요. 그래야지만 성리학의 정신과 맞대요. 그럼 성리학이라는 것은 고려 말부터 우리나라에서 연구하기 시작한 학문의 한 갈래죠. 중국에서 들어와서요. 그래서 이 성리학은 뭘 중시하나요? 예를 중시합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받은 신체를 훼손하지 않는 것도 예라고 생각한 거죠. 자, 그래서 윤두서는 이에 사진 속에서 도포를 입고 있었다. 단정하게 여민옷과 정돈된 옷주름선은 완만한 굴곡을 갖는 고르고 기품 있는 선으로 이루어졌다. 이게 사진 속의 윤두서의 자화상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고, 요것은 사진 속의 윤두서 모습이죠. 자화상 모습. 자, 그 동정과 기세턱이 진 이중 구조는 인물을 포근하게 감싸 안듯 직유법도 쓰였네요. 얼굴을 받쳐주고 있다. 그러나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 그러니까 현재 보는 윤두서의 자화상과 사진 속에 있는 윤두서의 자화상의 큰 차이점은 바로 앞면에서 배어나는 인자함이다. 그 인자함은 어디에 있었어요? 사진 속에 있었죠. 너무나도 따뜻해 보이는 감성적인 얼굴과 총명하기 이를 데 없는 눈빛이 거기 있었던 것이다. 자, 그래서 현재 보는 자화상과 달리 이 사진 속의 윤두서의 모습은 이렇게 인자하고 총명하고, 그죠? 총명하고 따뜻해 보이고 뭐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필자는 그러면 그렇지, 윤두서는 조선시대의 사답으로서 중용을 지키고 자식으로서 신체 발부는 수지부모라 불감회상은 효제시하라 라는 당대의 미감을 지키고 있었다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문단 봅시다. 원래 있었던 윤두서 자화상 사진 속의 상반신 윤곽선이 어떻게 해서 감쪽같이 없어졌을까? 여기 또 의문을 제기하고 합리적 의심이죠. 왜 없어졌지? 라고 해서 그 뒤에 가면 답을 찾아요. 그래서 의문을 제기하고 그 의문을 해결해 나가는 추론적 방식으로, 추론적 기법으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비밀은 몸 부분이 유탄으로 그려진 데 있었다. 유탄은 뭐냐면, 자, 오늘날의 이제 사비연필과 똑같은 거예요. 사비연필. 그러니까 밑그림을 그릴 때 쓰는 이제 두꺼운 심이 있는 그 연필이요. 그런 게 예전에는 유탄이었나 봐요. 유탄이란 요즘의 스케치 연필에 해당하는 것으로 버드나무 가지로 만든 수치다. 유탄이 수치래요. 이것은 화면에 달라붙는 접착력이 약해서 쉽게 지워진다. 그러니까 옛날에 윤두서의 자화상은 윤두서가 그릴 때 유탄으로 그려서 접착력이 약하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면서 날아갔어. 그래서 목 부분과 이 몸 부분, 귀 부분, 또 이 상체에 있는 이 두루마기 같은 것이 사라졌을 거야 라고 지금 합리적 추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데생하다가 스케치하다가 수정하기에 편리함으로 통상 밑그림을 잡을 때 사용한다. 자화상의 경우 중요 부분인 얼굴부터 먹선을 올려 정착시키고 몸체는 우선 유탄으로 형태를 잡는 과정에서 그 몸에 미쳐 먹선을 올리지 않은 상태, 즉 미완성 상태로 전해오다가 언젠가 그 부분이 지워져 버린 것 같다. 그 결과 원작품이 가졌던 풍부한 질감, 특히 앞면에 부드러운 질감이 희생되고 뼈대가 되는 선적인 요소만 남게 된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현재 전해지는 자화상의 모습이 얼굴만 있고 귀와 목, 몸통이 사라진 이유는 원래 밑그림을 유탄으로 그렸는데 이 유탄은 접착력이 약해서 지워져 버렸고 완성해야 하는 이 먹선을 마저 칠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귀한 모습을 하고 있다라고 이 글쓴이는 추론하고 있는 거죠.
자, 다음 문단 한번 봅시다. 이제 지금껏 조선 초상화의 최고 걸작이며 파격적인 구도를 가진 완성적이라고 생각되어 온 자화상은 미완성작임이 확인되었다. 자, 그러면 자, 파격적인 구도를 가진 완성작이라는 것은 뭐예요? 현재 보이는 목과 이 상체가 없는, 기가 없는 것을 파격적인 완성작이라고 부른 거고요. 이 자화상이 사실은 미완성작임이 확인되었다. 왜? 본인이 지금 말했잖아요. 뭐라고요? 예, 먼저 밑그림을 그리고 그 위에 먹칠을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그림은 미완성작이야 라고 필자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실망할 것은 없다. 왜 실망할 것이 없을까요? 작품의 예술성도 미완성이라고 절대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작품은 미완성이지만 예술성은 완성적이야, 완성이야 라고 말하고 싶은가 봐요. 자화상은 완벽하다. 미켈란젤로는 노예상을 조각하면서 이 작품이죠. 미처 다 쪼아내지 못한 대리석 조각을 남겼다. 어느 부분일까요? 이런 부분이네요. 이런 부분일까 잘 모르겠네. 그런데 이 미완성작은 오히려 드물게 보는 걸작이라고 평가된다. 다듬어지지 않는 돌이라는 작품 재질과 작품 재질, 그로부터 영혼이 깃든 형상을 이끌어내려는 작가의 의식 사이에 말할 수 없이 팽팽한 긴장감이 맴돌고 있기 때문이다. 자, 위에서 자화성은 미완성이지만 완벽하다고 말한 다음에 미켈란젤로의 노예상의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뭐예요? 미켈란젤로의 노예상도 완성되지 않은 작품이지만 걸작이라고 평가받아요. 걸작이라고 평가받는 이유는 다듬어지지 않은 돌이라는 작품 재질. 첫째, 두 번째는 영혼이 깃든 형상을 이끌어내는 작가의 의식 사이에 말할 수 없는 팽팽한 긴장감. 이거는 뭐야? 작가의 고뇌가 엿보이기 때문에 걸작이라고 평가받는데 미완성이 아니고 윤두서의 자화상 역시 그렇다라는 것을 뭐하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비슷한 작품, 미완성이지만 걸작인 이 미켈란젤로의 노예상을 비교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미켈란젤로의 노예상을 비교한 이유는 뭐다? 이 윤두서의 자화상이 걸작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자화상 또한 미완성작이지만 오히려 그 덕분에 마지막 손질이 더해지지 않은 작가 자신에 대한 심오한 상념, 이건 뭐죠? 작가의 고뇌와 같은 말이 될 거예요. 전개되는 과정, 그리고 생생한 자기 성찰의 흔적을 보여준다. 자, 윤두서의 자화상이 미완성이지만 걸작인 이유는 자신에 대한 심오한 상념, 고뇌, 그 다음에 자기 성찰의 흔적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미켈란젤로나 윤두서는 어쩌면 똑같이 미완성작 속에서 더 이상 손댈 수 없는 완전성을 감지하고서 그 이상의 작업을 스스로 포기했던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단정하지는 않았고 화자의 추측인 거예요.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화자의 추측인 거죠. 그죠? 화자의 추측입니다. 그러니까 자, 미켈란젤로나 이 윤두서나 작정하고 작품을 완성하지 않았던 거예요. 더 이상 손댈 수 없는 완전함을 느꼈기 때문에 미완성으로 남겨두었던 거죠. 그러니까 작품의 완전성을 위해서 미완성했다라고 화자는 추측하고 필자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에 사진 속 윤두서 자화상을 근거로 윤두서 자화상은 유탄 자국이 지워진 미완성작이라는 점을 밝히면서 예술적으로 완성작이라고 평가하죠. 그래서 이 윤두서의 자화상이 완성작임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미켈란젤로의 노예상을 비교하고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 문단, 자문단 중간 이 부분이네요. 이제 화자가 바뀝니다.
이제 자화상에 대한 그릇된 첫인상을 말끔히 씻어버리고, 그릇된 첫인상은 뭐야? 굉장히 기괴함을 느끼고 공포감을 느꼈던 그 첫인상을 씻어버렸대요. 그리고 작가 원래 의도를 따라 작품을 감상해보자. 자, 뭐에 따라 감상해본대요? 작가의 의도에 따라 감상해보지요. 거울 속에 한 남자가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다. 한 장면을 응시하고 있죠. 그러나 찬찬히 살펴보니 그 눈빛은 여전히 나를 보고 있지 않다. 그는 골똘한 생각에 빠져 자기 자신을 보고 있다. 뭐 한 거야? 자신을 성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나는 용케 두 사람의 내밀한 대화 사이로 숨어들어 몰래 엿보기도 하지만 끝끝내 두 사람 간의 침묵의 대화 속에 끼어들 수가 없다. 여기서 두 사람은 누구일까요? 실제 윤두서와 그림 속의 윤두서이겠죠. 자, 그려진 윤두서의 고요함 속으로도 그린 윤두서의 강한 의지 속으로도 그린 윤두서의 강한 의지 속은 뭐죠? 그리는 윤두서, 그 다음에 그려진 윤두서는 이 작품 속의 윤두서를 말하는 걸 거예요. 그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대요. 왜 그럴까요? 윤두서가 나지막히 윤두서에게 말을 건넨다. 그러니까 실제 윤두서가 작품 속의 윤두서에게 말을 건네는데, 너는 누구니? 네가 나니? 너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니? 이것은 뭐의 흔적입니까? 자아 성찰의 흔적이면서 고뇌의 흔적이죠.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아가는 과정일 거예요. 자, 이 말을 통해 윤두서는 자화상을 통해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자 한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신의 인생, 나는 누구죠? 자신의 정신세계, 나는 어디서 왔지? 너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야? 그래서 윤두서의 자화상은 윤두서란 사람이 이 그림을 통해서, 자화상이라는 그림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 자신의 정신세계를 보여주려고 애썼다라고 이 필자는 평가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차문단 읽어봅시다. 그의 눈꼬리는 매섭게 치켜 올라갔다. 이제 묘사죠. 사실적 묘사. 이고 흑백이 분명하고 광채가 나며 혼이 살아있고 위험에 찬 눈이다. 요거는 객관적 평가가 아니고, 여기 사실적 묘사는 객관적 평가고요. 여기는 주관적 평가죠. 필자가 느끼는 거예요. 혼이 살아있고 위험에 찬 눈이다. 이거 누가 봐도 주관적이죠. 그것은 생명력이다. 이제 필자의 생각인 거죠. 감상인 거야. 필자의 감상. 그러나 똑같은 눈이 어딘가 축축이 젖은 듯하고 붉은 기운이 배어있어 마치 슬프고 아픈 사람의 그것과 똑같다. 그러니까 이 자화상 속에 눈은 생명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 생명력 속에 뭔가 축축히 젖은 듯한 붉은 기운이 배어 있어서 슬프고 아픈 사람의 그것과도 같다. 그러니까 이 윤두서의 자화상 속에 눈은 생명력도 있고 슬픔, 아픔도 느껴진다라는 거죠. 특히 눈 아래 와잠, 와잠은 뭐냐면 눈 밑에 이렇게 약간 볼록 나온 부분을 말해요. 그 부분은 지난 세월의 무게로 약간 처져 있다. 약간 밑으로 내려가 있다. 그리고 그 눈둘레는 거슴줄에 한 피곤도 들어있다. 그것은 진실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피곤해 보이는 와잠 역시 뭐죠? 이 필자는 긍정적으로 예찬하고 있네요. 이 와잠은 진실함을 더해준다 라고 말해주고 있고, 눈에서는 생명력이 느껴지면서 동시에 슬픈 기운도 느껴진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카달락 볼게요. 윤두서의 눈빛은 고요하다. 앞면의 어느 부분보다 짙은 먹선으로 그려졌고 날카롭게 치켜진 생김새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빛은 침착하게 그지없다. 그래서 눈빛에 대한 묘사를 많이 했네요. 눈빛이 고요하고요. 침착하대요. 그것은 평생을 공과 경으로 일관한 삶의 정신이 절로 드러났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어쩌면 눈꼬리 쪽에 두세 줄씩 잡혀있는 자잘한 눈주름 때문인지도 모른다.
자, 필자는 윤두서의 눈빛이 고요하다고 했고 침착하다고 했어요. 그 이유는 윤두서의 삶과 관련지어 볼 때 윤두서는 공과 경을 실천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럼 공은 뭐예요? 공손한 거고 경은 감사하는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그래서 공경을 평소 실천하면서 살았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죠? 그의 눈빛은 고요하고 침착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필자는 윤두서의 자화상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그의 삶과 연관지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어쩌면 눈꼬리 쪽에 두세 줄씩 잡혀있는 자질구레한 눈주름 때문에 그의 눈빛이 고요하고 침착할지도 모른다고 이야기하네요. 윤두서는 허망한 세월 속에서 달라져가는 자신의 모습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성찰하고 있다. 그러나 곱게 진 쌍꺼풀이 이채롭다. 색다르다. 쌍꺼풀은 왜 이렇게 곱게 졌지? 그것은 중간쯤에서 풀려나와 눈썹과 평행선을 그렸다. 눈썹은 씩씩하게 치켜 올라간 겁니다. 사실적 묘사 계속 나오네요. 겁니다. 짙고 뚜렷하다. 눈썹은 짙고 뚜렷하다. 용맹스러운 무사히 그것과 같은 고든 눈썹은 끝으로 갈수록 흐려지고 넓어진다. 강인하면서도 중후한 인상이다. 자, 그래서 윤두서의 자화상에서 느끼는 이 필자의 감상을 객관적 평가와 주관적 평가를 곁들여가면서 지금 객관적 평가한 다음에 주관적 평가도 나란히 제시하고 있는데, 지금 이 카 부분에서는 이 윤두서의 눈빛은 침착하고 눈썹은 진하고 곧았다. 그래서 어떤 느낌을 받는다? 눈을 볼 때는 그의 삶의 정신, 공경이 드러나고, 그 다음에 이 눈썹을 볼 때는 강인하면서도 중후한 인상을 받는다 라고 했네요. 다음 타 문단 함께 보도록 합니다. 윤두서의 수염은 마치 간호와 장비의 수염을 합쳐놓은 것 같다. 마치 먼 것 같아. 그런 눈썹이 뭔데요? 관우처럼 기품 있는 턱수염이 길게 가슴을 덮었고 장비처럼 풍성한 구렛나룻이 얼굴에 옆으로 뻗쳐 있다. 특히 뺨 위쪽으로 드날리는 수염은 마치 물길처럼 솟구쳐서 얼굴에 생명력을 북돋워준다. 자, 그러면 그의 수염은 관우처럼 기쁨 있고 또 장비처럼 생명력이 있어. 그리고 위에서는 눈빛은 고요하면서도 또 눈썹은 강인하면서도 중후한 느낌을 줘. 그 다음에 그의 눈꼬리를 보면 생명력이 느껴지는 동시에 슬픔도 느껴져. 와잠을 보면 진실함이 느껴져. 대조의 기법이 사용되었네요. 그죠? 대조의 기법 다시 한번 자, 눈꼬리를 보면 생명력이 느껴지는 동시에 슬픔도 느껴지고 와잠을 보면 진실함도 느껴지고 눈빛은 침착함을 느낄 수 있는데 또 눈썹을 보면 강인함과 중후한 인상도 느껴져. 그 다음에 수염을 보면 관우처럼 기품 있고 또 장비처럼 생명력도 느껴져. 대조. 자, 수염은 한 올 한 올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지극히 사실적이다. 수염은 사실적이에요. 그것은 펜으로 그린 양 분명하면서도 자연스럽게 굽이치는데 특히 그 끝이 예리하게 살아서 올라가 있어. 그리고 굵기와 강도도 미묘하게 변화하고 있어. 굉장히 극사실적 묘사하다 라고 보고 있네요. 입술을 덮은 팔자 콧수염이 구렛나루 턱이나 턱수염보다 더 뻣뻣하고 억세 보이는 것이 그 예다. 굉장히 사실적으로 그렸어요. 자, 왜 이렇게 그렸을까? 이처럼 작품 속에 윤두서는 실제 얼굴보다 약간 작지만 굉장히 극사실성을 추구했지만 작품 속의 얼굴은 조금 작대요. 그렇지만 실물 크기에 가깝게 극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콧구멍을 보면
코털 서너울까지 숨김없이 묘파했다. 묘파했다. 뭐야? 사실을 남김없이 그리다. 사실 이런 것은 보기 그죠? 좋지는 않죠. 코털 서너울까지 그죠? 그러니까 사실을 남김없이 묘파했어요. 그럴 정도야. 조선 초상화의 정신은 터럭 한 올이라도 다르면 곧 다른 사람이 된다. 는 사실주의였다. 그러니까 이 윤두서의 자화상이 이렇게 극사실인 이유는 조선시대 초상화의 정신을 따른 거다. 그 정신은 뭐냐? 터럭 한 올이라도 다르게 그러면 다른 사람이 된다는 인식 때문이었다. 이것은 이웃 중국의 미화된 초상이나 일본의 간략하게 그린 초상과 현격히 구별되는 대조되는 우리 옛 조상의 특성이다. 우리 옛 조상들은 초상화를 아주 극사실적으로 그렸어요. 그 이유는 터럭 한 올이라도 다르면 다른 사람이 된다는 인식 때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네요. 무엇보다도 윤두서의 자화상의 예술성은 회화의 가장 중요한 표현 수법 가운데 하나인 대조를 고차원적으로 활용한 것이다. 그렇죠? 아까 뭐야? 이 눈빛은 매우 어떻다고 그랬죠? 침착한데 반해 눈썹은 강렬하고 또 중후한 인상을 주고 또 치켜 올라간 눈은 생명력을 주는 동시에 슬픔도 내포하고 있다. 또 와잠은 또 진실함을 준다. 이런 것들이 모두 대조의 기법을 사용한 거죠. 그래서 대조를 고차원적으로 활용한 이유, 그 근거는 요 위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작품을 보는 이가 첫눈에는 무섭다 할 만큼 강렬한 인상을 받지만 보면 볼수록 인자하고 부드러우며 고요한 느낌을 갖게 되는 이유는 대조를 고차원적으로 활용했기 때문이래요. 이는 어쩌면 선비의 학문과 무인의 기량을 함께 추구했던 윤두서의 문무일치 정신이 발현된 데 기인한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윤두서가 이렇게 대조의 기법을 고차원적으로 활용했어.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선비의 학문과 무인의 기량을 함께 추구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윤두서가 자신의 그림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보여준다는 말이 맞아 떨어지네요. 그래서 윤두서와 절친했던 이서는 그의 죽음을 이렇게 한탄했대요. 자, 윤두서의 절친인 이서 이렇게 말했대요. 오호라, 하늘이 이 세상을 편안하게 하고 싶지 않으셨는가? 그러니까 윤두서가 있어야 하늘이 그거죠. 이 세상이 편안하다고 여겼나 봐요. 공을 빼앗아 감이 어찌 이다지 빠른가요? 그래서 공은 누구? 윤두서를 말하겠죠. 그러니까 대상을 높여서 부르는 말이에요. 하늘은 이미 공에게 재상의 궁량을 주셨고 이미 윤두서에게 재상의 궁량, 그러니까 넓은 도량을 줬다. 선비의 학문을 주었다. 재상이라는 것은 최고의 벼슬이고 궁량은 국가적 역량, 그러니까 국가적에서 발휘할 수 있는 어떤 재능을 주고 또 적을 방비할 장수의 재주까지 줬어. 그러니까 무인으로서의 기량과 선비의 학문을 모두 갖췄어. 을 주지 않으셨던가 하면서 개탄했대요. 그러니까 윤두서의 그림이 이렇게 대조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윤두서가 평소에 문무의 기량을 다 갖추었다는 그의 인생을 보여준다고 그렇죠?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윤두서의 자화상을 필자는 윤두서의 삶과 연관하여서 지금 평가하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다음 달락 끝인가요? 끝이네요. 그래서 이 필자는 윤두서의 자화상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가치 있게 평가하고 있다는 거 알 수 있었고 끝부분에서 윤두서 자화상의 예술성은 조선 초상화의 정신인 극사실주의와 대조기법. 자, 그래서 이 조선시대의 초상화 정신 뭐라고요? 극사실주의. 그 다음에 대조기법을 통해서 윤두서의 자화상을 살펴봤고 윤두서의 삶과 연관해서 살펴봤고 윤두서의 작가 정신과 연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 정리 부분 잠깐 살펴봅시다. 얘는 비평문이고요. 논증적이다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증명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비평적이다, 작품을 평가하고 있으니까요. 윤두서의 자화상에 대한 감상이죠. 합리적 의심과 구체적인 근거를 통해서 본래 윤두서 자화상을 설명하고 있고요. 세밀한 관찰과 윤두서의 삶을 통해, 그러니까 작가의 삶을 통해 윤두서 자화상을 예술적으로 비평하고 있다. 자, 그래서 글 전체는 의문을 제기하고 합리적 의문을 제기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추론의 방식으로 이야기를 전개해가고 있죠. 그래서 의문 제기는 뭐예요? 왜 몸 부분이 사라졌을까? 어떻게 풀었어요? 사진 속에 윤두서의 모습을 보고 이것은 미완성이구나라는 것도 알았고, 또 하나는 접착력이 약한 유탄으로 그리고 나서 이제 먹칠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의문을 해소했고요. 미완성 상태에서 작가가 완전성을 감지하여서 더 이상 그리지 않았다는 것도 알아냈어요. 미완성으로 전해지는 이유가, 그러니까 20세기 말까지는 이게 미완성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었는데 사진 속의 그림을 보고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문점은 뭐냐? 그 사진을 보고 유탄으로 그려서 날라갔고 나머지 부분은 먹칠하지 않아서 미완성인 거야 라고 이해했다는 거죠. 그래서 윤두서의 자화상에 대한 필자의 감상이 나왔어요. 눈썹, 눈가비, 수염과 입술. 요거는 이제 내용 파악이니까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표현기법을 봅시다. 자화상에 나타난 표현기법, 극사실적 묘사. 이건 뭐야? 조선시대의 자화상을 그리는 표현기법을 그대로 따른 것이죠. 그래서 털끝 하나라도 다르면 그 사람이 아니다라는 당대 인식을 반영한 거고, 또 당대의 대조의 기법을 사용해서 초상화를 그렸다. 자화상을 그렸다. 강렬한 첫인상과 볼수록 인자하고 부드러운 느낌이 강조되죠. 대조의 기법으로 또 선비의 학문과 무인의 기량을 함께 추구한 문무일치 정신의 발현과 관계가 있다고 말했고요. 필자는 어떻게 예술을 감상했냐? 윤두서의 삶과 연관지어서 자화상을 그린 윤두서의 삶과 관련해서 자화상을 감상했고, 그 삶은 자신의 삶을 문무 정신을 두루 갖추고 있었으며 공경의 정신을 두루 갖추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자화상을 그릴 때 진지하게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본 흔적이 나타났다고 했어요. 그래서 작가의 의도에 맞춰서 작품을 감상했죠. 그래서 우리도 이 필자는 그죠? 작가의 의도대로 작품을 감상한 태도를 보이고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마무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넓혀 읽기에 나타난 자화상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넓혀 읽기에 나타난 자화상은 그레갈라가 비평문은 아니고 설명문이네요. 그래서 이 자화상, 자, 알브레의 히트 뒤러의 모피코트를 입은 자화상이라는 제재를 가지고 자신의 사회적 주의를 드러나기 위해 자화상을 그렸다. 작품의 요소를 분석하고 작품의 의미를 드러내면서 이 자화상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뒤러의 자화상이나 윤두서의 자화상은 모두 자신의 인생을 담은 그림이다. 이게 공통점이고, 차이점은 윤두서의 자화상은 자신의 내면 사계를 철저히 성찰하고 그 자신의 인생을 남기고 싶은 의도로 그 자화상을 그렸다면, 이 뒤러의 자화상은 자신의 부를 과시하기 위해서 이 자화상을 그렸다라는 게 차이점인데요.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람의 가장 큰 욕망은 남에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일이다.
생존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자신의 존재를 부각할 수밖에 없는데 자신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얼굴이다. 얼굴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삶의 궤적을 남기고 있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필자, 설명문을 쓴 필자의 말이고요. 윤두서가 초상화를 통해 자신의 정신세계를 보여주었다면 자신의 정신세계, 인생을 보여주었죠. 사람들에게 자신의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했던 화가 알드레이트 듀러는 서양화 역사상 최초로 자신의 사회적 주의를 선전하는 도구로 자화상을 제작했다. 듀러가 자화상을 통해 자신을 홍보한 작품 모피쿠투를 입은 자화상이다. 자신을 홍보하기 위해서, 대중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화상을 그렸다고 하네요. 자, 모피코트를 입은 듀러가 정면을 바라보고 있다. 그는 그리스도 초상화법을 이용해 자신의 얼굴을 정면으로 배치했대요. 그리스의 초상화법 정면 배치, 좌우대칭으로 얼굴을 그렸다. 여기까지 좌우대칭으로 그리는 거, 정면을 응시하는 거, 윤두서의 자화상의 기법과 같네요. 자, 듀러가 이 같은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한 것은 신을 닮은 인간은 화가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우와, 신을 닮았대요. 화가가 라고 생각했대요. 듀러는 하나님이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최초의 창시자라면 화가는 제2의 창조자, 신의 모방자라고 듀러는 생각했대요. 듀러의 이러한 생각은 이탈리아에서 경험한 새로운 인문주의적 자의식이 바탕이 되었기 때문이다. 자, 르네상스의 인문주의는 뭐야? 인간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한다는 거죠. 이 작품에서 듀러는 모피를 통해 자신의 부유함을 나타냈으며 잘 다듬어진 머리 모양과 수염으로 귀족을 표현했다. 그러니까 잘 다듬어진 머리 모양과 수염은 귀족만이 가질 수 있는 외양이었나 봐요. 듀러는 북유럽 미술과 르네상스의 혁신적인 요소를 결합시킨 화가이다. 그는 오른쪽 배경에는 라틴어로 자신에 관해 설명하는 글까지 남겼대요. 자의식이 강했던 듀러는 그림과 동시에 글도 함께 써놓음으로써 자신의 모습이 영원히 남아있을 것임을 나타내고자 했다. 자의식을 표현했다는 거죠. 뭐까지 해서 자신을 소개하는 글까지 써가면서 그는 자신의 존재를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 또 뭘 했냐? 그림 왼쪽에 어두운 배경에, 그림 왼쪽 어두운 배경에 오른쪽에는 자신을 설명하는 문구를 쓰고 왼쪽에 어두운 배경에는 1500년이라는 제작년도와 알브레히트 듀러의 이니셜은 AD까지 썼다. 그러니까 여기는 제작년도, 왼쪽엔 제작년도, 오른쪽에는 자신에 대한 설명까지 썼대요. 왜 이렇게 했다고요? 자의식이 강했고 뭐 인문주의적 경향 때문이었대요. 평범한 사람들이 거울을 통해 자신의 외모를 들여다본다면 동서양 화가들은 자화상으로 자신의 인생을 표현하고자 했다. 자, 그래서 오늘날의 사람들은, 그죠? 평범한 사람들은 거울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끝내지만 화가들은 그것을 자화상으로 자신의 인생을 표현했다. 그래서 이 듀러의 작품과 윤두서의 자화상은 모두 자신의 인생을 표현한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은 자화상은 자신의 정신세계를 드러내고자 했고, 그 다음에 듀러는 자신의 부를 과시하고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화상을 그렸다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까지 윤두서의 자화상 해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